4차 산업에 따른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년 후에 또 그리고 30년 후에 일자리 변화는 어떠한지 한국 일자리 컴퓨터화 가능성이 미국의 그 직업 종사자 중 47%가 고위험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0명 중에 47명은 이것에 대해서 일손을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약 63%가 고위험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컴퓨터 관련 쪽에 있는 업무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즉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게 전부 대체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대체될 고위험군 직업으로서는 이제 세무사나 관세사, 그다음에 이제 경기 심판, 치과기공사, 신용출심원들, 그다음 회계사, 택배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될 직업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컴퓨터에 의해서 저위험 직업으로서는 이제 의사들은 어차피 문진도 해야 되고요. 물론 문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간의 감성으로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위험군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성직자, 이런 성직자들은 이제 어떤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인 감성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사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간호사, 그나마 이건 좀 저위험군이죠. 정보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어차피 로봇이나 AI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 정보 시스템 같은 설계는 실제적으로 인간이 하고 이런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심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 근데 분석하는 것들은 인간이 그러니까 대체될 수 없는 좀 어려운 분야죠. 사회복지사, DB 개발자들은 이제 조금 그나마 저위험군에 빠져 있고요. 2018년 그 종업원보다 스마트 기기가 많은 회사가 약 50% 정도 이룰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기계가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의 위치를 많이 스마트 팩토리가 대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컨트롤 타워에서, 중앙 센트럴 타워에서 그 로봇을 조종하고 있어서 사람의 배치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710만 개 일자리가 소멸하고 대신에 이제 210만 개가 생성이 되더라도 여기에 갭이 생기는 거는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정부와 또 여러 가지 이제 과학자들,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마 대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7세 아동들 65%는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의 7살을 둔 분들은 이 아이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에서 65%는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즈니스 워치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출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트너 2023년 의사, 변호사, 중개인, 교수 등 전문직 수행 고급 기술 업무의 3분의 1이 대체가 된다. 그리고 2030년도 현 일자리의 90%가 어떻게 돼요? 스마트 기계로 대체가 됩니다. 글쎄요.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정보 시스템 체계라든지 설계, 분석가 이런 데서는 이제 그나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 중개인, 교수 등 이제 전문적인 수행 고급 기술 업무의 3분의 1이 대체될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거고요. 일자리가 약 710만 개, 앞으로 5년간이니까 뭐 그렇게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710만 개 일자리가 소멸되면서 2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이 된다 치더라도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스마트 기계라는 게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함께 세팅되어져 있는 기계 또는 공장을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보시죠. 10년 후에 로봇 인력이 대체되는 그 평균 인건비 절감률이 16%다. 평균입니다. 평균 인건비 절감률이 16%. 산업용 로봇에 따른 인건비 절감률이 한국이 33%로 최고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그 직업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2025년 기준이라서 이 여기에 대한 인건비 절감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33%로 제일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 이런 대비를 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5차 산업혁명이 이제 돌아서면서 사람의 인력으로 다시 환원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제 전망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5차 산업혁명 중에서 40년 후 파급력에는 이제 앞으로의 그 10대 기술이죠. 보면은 이제 10위가 한 차원 높은 자율주행 기술, 자율 개념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그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9위로는 특이점으로서는 인공지능, 인간과 같은 지능,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망 조직을 통해서 인간이 심어준 그 소프트웨어를 대한 그 답변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 그 지능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0% 완벽한 통번역가. 여기 이제 그 완전한 통번역가가 어떤 개념, 그러니까 무개념, 외국어에 대한 무개념으로 인해서 통번역가가 이제 파급력이 있는 기술로 대두될 것이다. 그 다음에 1인 1가구 로봇 시대, 한 가구 원 로봇의 음식점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대에 1인 1가구의 로봇의 시대가 돌아오는 이런 기술이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양자 컴퓨터 발전력, 빅데이터 계산가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나왔던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해서
어떤 그 데이터 값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이 움직이는 이렇게 이제 양자 컴퓨터 발전을 통한 것이 이제 6기로 발전되고요. 핵융합 기술 상용화, 이건 에너지 때문에 무한한 에너지 때문에 핵융합 기술 상용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파급력 있는 기술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합성 생물학의 발전. 이제 앞으로 40년 후에 환경 재생 신의약품이 생산되는데요. 이러한 거는 이제 환경 재생으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3위는 이제 인공 육류 배양. 이제 많은 축산물들이 축산물 이제 소나 돼지 뭐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무제한 먹거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봐서 인공 육류 배양이 반드시 기술력으로 필요하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형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을 인지하거나 서로의 그 분리된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끔 그 안에 뭐 칩을 얘기하는 거겠죠.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형. 그 다음에 블록체인 유니버설. 이제 뭐 거의 다 뭐 돈도 지폐의 돈의 개념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앞으로는 이러한 그 개념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많이 변화가 됩니다. 5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40년 후에 일들을 이제 1위부터 이제 10위까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환경,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진정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어떻게 지내가야 될 것인지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그 창의성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그것이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변화 속에 대한 생존 전략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이걸 조금 스킵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나의 창의성이 곧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또 창의성이라는 건 무엇이고 고정관념과 창의성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이제 올바른 이해다 이렇게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올바른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창의성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 해결 방법 어떤 그 솔루션에 대한 것은 어떤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떻게 그런 그 관념과 창의성 고정관념과 창의성은
문제 해결 능력에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의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창조적 능력이 선천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학습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0세기 초에 미국의 심리학자 로스만이 이런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와 실제적인 진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창의성은 타고난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창의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창의성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관리의 대상입니다. 창의성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또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거창하고 대단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 창의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가면은 많이 어려운 국가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정. 특별한 거기에 맞게끔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적정 기술에 대한 조건은 이제 그때 가서 또 배우시겠지만은 적정 기술은 반드시 획기적이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물론 획기적이라고 해서 거창한 거하고 약간 그 아이디어에서 정말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아야 되고 판매 가격이 낮아야 되고요. 그런 몇 가지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창의성에 대한 진실은 뭐냐? 그 진실은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던 것에 대한 발상으로서 끝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전환시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역발상이라고 얘기할까요? 전환을 순탄하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뒤집어서 전혀 아닌 곳에서 이렇게 발상을 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능과 지식과는 요거에 대한 답변이죠. 똑똑하고 이런 것들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요거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요.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창의성이 많다. 아니라는 것이 지능과 지식은 다른 영역입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에서 타고난 그 DNA 인자라고 생각하고 지식은 외적으로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창의성은 지식과 지능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 훈련으로 프로세스 학습이 가능하다.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가 아니라 관리 대상입니다. 교육과 훈련으로서 프로세스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몇 가지 것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로스만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이런 것의 창의성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준 것이죠. 이것도로 지우고 다시 다음 페이지. 이게 있으니까 이게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성의 올바른 그 이해로서요. 그 창의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생활의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정신병 증상은 없다. 즉, 이 뜻은 여러분들이 전부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일단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건 뭐가 없어요. 이건 이제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죠.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타성과 관성 때문에 인풋이 안 바뀌면 아웃풋이 바뀌길 바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들어가는 곳이 인풋이 안 바뀌면 아웃풋이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요. 흑인 남성과 백인, 그러니까 흑인과 흑인 사이에 백인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 아주 힘든 기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여자와 남자의 특성이 각각 틀리듯이 여자는 앞부분, 남자는 결론.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죠. 여러분들 이제 책에 보면 제목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금성 남자와 화성 여자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아주 심각한 증상,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 창의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면 남녀가 같이 모여서 한다면 조금 더 많은 결과를 창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매일 똑같이 쳇바퀴를 돌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속담대로 한다면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감을 먹기 위해서는 나무 가지에 올라가야 되겠죠. 감나무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감을 딸 수 있는 긴 장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을 자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나올 수가 없다. 창의성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근데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학자가 얘기한 걸 하나가 더 듣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아담 스미스라고 해서 국부론이죠. 지금 현재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책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 했는데 책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좀 복잡한 게 싫어지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요즘에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국부론을 보면서 정치에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부하게 해나갈 것인가를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애덤 스미스가 한 말이 한 나라의 부의 원천은 그 나라 국민들의 창의적 상상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부의 원천은 그 나라 국민들의 창의적 상상력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나라를 부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창의적이고 상상력에 달려 있다. 상상력에 따라서 창의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에도 SF 영화를 보면 정말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그래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렇게 그냥 공간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면 세포나 인간의 세포, 인간의 그 육체의 여러 가지 세포를 보므로서 이것이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비행기가 뜰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행글라이더도 만들어 보고 뭐 비행기를 만들어서 몇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뭐 그 당시에는 그 새 철이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었죠.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DNA를 우리가 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간 이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이 더욱더 우리의 창의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통한 창의력의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창의력은 그럼 얼마나 될까? 그것을 한번 테스트하는 또는 묻는 시간을 갖고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